2. 1998년 역사침탈 연구 지침을 마련한 중국 동북지방사 학술토론회. 때 1998년 12월 1일부터 5일. 곳 장춘 동북사범대학. 주최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과 강력연구중심. 앞에서 1차 고구리 역사에 대한 전국 학술대회를 자세히 검토해 보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개막 연설을 하고 전체적인 학문 수준을 점검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병강사지연구중심의 마대정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자신들이 이끌고 가려는 연구 방향에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해 말인 12월 동북사범대학에서 동북지방사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토론회의 논문집은 발행되지 않아 당시의 발표자나 발표된 논문을 평가할 수 없다. 다만 당시 학술토론회의 보고서인 기요가 발견되어 그 기요를 바탕으로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여기 실린 내용은 당연히 역사 침탈을 주도하는 중앙의 중국 병강사지 연구중심 기본 노선과 지시사항이 주된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 학술 발표회를 마치고 요점을 정리한 것은 바로 중앙과 길림성의 공산당과 정부에 올리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점을 골라 정리하였다고 한 것은 그런 보고서에 알맞은 부분을 골라 요약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 토론회의에서 조선, 고구리, 백두산, 조선족과 고구리의 관계 같은 문제에 대한 표준 연구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고구리 민족과 정권의 귀속 문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를 고구리 민족과 정권의 귀속 문제로 잡았다. 우선 제목부터 보면 이때부터 이미 만주 지역 연구자들에게 고구리는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나 정권이라고 못 박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고대의 소수민족이라는 논리를 꽤 자세하게 제시한다. 고구리 민족의 귀속 문제에 관하여 학자들은 고구리 민족은 친화 고대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이고 중화민족 역사 발전에서 뺄 수 없는 일원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 고구리 민족의 기원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상황을 보면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체로 예맥설, 여러 족과의 병합설들이 있다. 다만 예맥, 부여, 고의, 탕리, 설이건 다른 족과 합친 것이든 그들의 뿌리는 모두 친화에 있고 모두 친화 땅에서 생겨나 그 땅에서 자라난 고대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리 민족의 기원이 그 가운데 어떤 민족에 있건 어떤 민족 발전과 변천에서 왔건 모두 고구리 민족은 친화 고대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 문화 유형으로 봐도 고구리 민족은 친화에 속한다고 증명할 수 있다. 친화 동북지구의 신석기 시대 문화, 곧 홍산 문화, 소하연 문화, 부하 문화, 신락 문화, 소주산 문화는 물론이고 서산산 문화, 백금보 문화를 비롯하여 요동반도 청동 단건 문화 같은 것들은 모두 조선반도보다 시기가 빠르므로 반도의 문화가 친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국내외 학자 모두 의심할 여지가 없다. 3. 고구리족은 정권을 세우기 이전 그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주, 진 때 우리나라 동북의 범위 안에 있었고 당시의 정권이 관할하고 있었다. 기원전 108년 이후 고구리 현은 바로 현도군과 요동군에 늘 예속되어 있었으며 끊임없이 표를 올려 신하라 일컫고 조공하였으며 아울러 현도, 요동
두 군으로부터 한 왕조 황제가 내리는 옷과 건, 그리고 관복 같은 물건들을 받아갔다. 4. 668년 고구리가 멸망한 뒤 당 조정이 받은 백성 69만 호가 당시 고구리 사람의 총 인구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고구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있어 고구리족 호수는 15만 호 안팎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학자의 최근 연구 성과를 보면 고구리가 망한 뒤 고구리족은 70만쯤 된다. 친하 각지로 30명쯤이 옮겨지고 신라로 넘어간 사람이 10만 정도, 말갈로 넘어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고 돌궐로 간 사람이 10,000명쯤 되어 넷을 더하면 모두 50만 명쯤이 된다. 거기에 요동 여러 곳에 남아 사는 유인과 전쟁 도중 죽은 인구를 합하면 고구리족 당시의 인구와 거의 일치한다. 그 가운데 신라로 들어간 사람과 반도에 남아서 사는 소수의 고구리 사람만이 반도 민족에 융합되었고 대다수 전부는 한족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점에서 볼 때 고구리 민족은 우리나라 동북 역사의 소수 민족이고 이는 역사적 사실에도 들어맞는다. 2. 조선족과 고구리족의 관계 문제. 현재 남북한의 민족은 백제와 신라의 후손이고 고구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고조선도 부인함으로 해서 남북한의 역사를 남북국 시대 남국신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현대 조선반도에 사는 조선족과 고구리는 같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현재의 조선 사람은 고구리족의 발전과 변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만 둘 사이에 얼마간 관련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고구리 민족과 정권이 존재했을 당시 조선반도는 아직 통일되지 않고 고구리의 남부에 아직 백제와 신라가 존재하고 있었다. 반도에는 통일이 없었고 당연히 통일된 조선족이 없었다. 토론회는 현대 조선반도의 조선족은 고구리와 같은 민족이 아닐 뿐 아니라 고조선족과도 같은 민족이 아니다. 기씨 고조선과 위씨 고조선과도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서로의 사이도 계승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중화인민공화국에 사는 조선족과 고대 고구리족은 혈연과 계승관계가 없다. 이른바 중국 조선족의 문제는 당시 꽤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들이 뿌리찾기 운동에 나서고 선조를 기린다며 고구리 유적에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는 지금은 한족이지만 옛날 고구리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까지 나오자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여 쐐기를 박아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중국 조선족이 고구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그러한 새로운 분위기를 경고하는 내용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56개의 민족이 있다. 그 가운데는 한족이나 만족처럼 유사일에 우리나라의 대를 이어 살던 민족이 있고 타이족, 카자흐족처럼 과국 민족이 있으며 화족, 조선족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 민족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중국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자란 민족이 아니고 조선 반도에서 친화로 옮겨온 민족이고 우리나라 이민 민족 가운데 친화로 옮겨온 역사가 가장 짧은 민족 가운데 하나다. 조선족은 중화민족이라는 대가정의 일원으로 조선 반도에서 친화로 옮겨온 역사는 19세기 중후기에 시작되었다. 청조에서 민국 시기 조선 반도에서 친화 동북과 관내로 이민 온 조선인들은 모두 친화 정부의 기록된 인가를 받지 못했고 국인으로 대접받지 못했고 조선 사람, 고리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불렸다. 동북 해방 전야인 1946년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의 인가를 받아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을 조선족이라 부르고
중화민족 큰 가족의 일원으로 보았다. 토론회는 현재 동북에 사는 조선 사람과 고대 동북의 고구리 사람은 혈연이나 계승관계가 없는 두 개의 민족이라고 보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최근 한때, 특히 90년대 이래 어떤 사람들이 뿌리를 찾기 위해 조상을 묻는다, 민족의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민족 정책 실행을 요구한다는 구실로 200년에서 300년 전에 이미 조선반도에서 친화 대륙으로 이민 와서 한족으로 융합된 사람이 다시 조선족을 회복하였다. 더 심한 것은 뜻밖의 본디 고구리의 후손이 조선족으로 바꾸려 한다거나 현재 동북에 사는 조선족을 조직하여 고구리 유적에 가서 선조의 제사를 지내는 활동을 하며 숨은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민족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이지 못하고 민족 정책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 조선족은 고구리와 혈연이나 계승 관계가 없고, 둘째, 중국 공산당 집권 이유는 중국 조선족도 중화민족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결정은 당시까지도 고구리 문제 연구에서 주도적이었던 연변대학의 연구 방향과 기본 노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큰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4.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의 구획과 장백산의 귀속 문제. 먼저 중조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른바 간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토론회는 현재의 중조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두 나라 국경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차츰차츰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보았다. 1909년 9월 4일 신하와 조선은 정식으로 국경을 정하는 도문강 중한 국경 업무 조약에서 도문강을 중한 두 나라의 국경으로 하고 그 강의 근원 지역에 있는 정계비에서 서글수까지를 경계로 한다라고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뒤 중조 두 나라 정부는 회담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조 두 나라의 국경으로 하였다. 이어서 이어지는 백두산 문제는 우리가 간단히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토론회는 이렇게 확인하였다. 장백산은 주진 이래 친하의 영토다. 장백산은 우리나라 동북의 제1명산으로 전국시대 이전에는 장백산을 불암산, 한위 시대는 계마대산, 수당 시기에는 태백산이라 불렀고 요금 시기에 장백산이라고 불러 장백산이라는 이름은 이미 9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장백산이란 이름의 변화와 내력은 중화민족의 선조가 장백산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고 우리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장백산에 대한 영속 관계를 나타낸다. 1909년 중조 국경을 정식으로 정할 때 비록 친화 측의 목극 등이 변경을 조사해서 세운 바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양보를 했으므로 조선의 변경이 북쪽으로 많이 옮겨졌지만 장백산 주봉과 그 천지는 진화 소유에 속하였다. 1909년 조약에서 백두산 정계비를 기준으로 조선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지만 정계비가 백두산 남쪽에 있었으므로 백두산 주봉과 천지가 모두 청나라 영토에 들어갔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서 1962년 조중 변계 조약에서 조선의 청구에 따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백두산 남쪽을 조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의사항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문제에 큰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실마리를 내놓았다.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장백산의 귀속 문제는 1960년대 이후에야 등장하였는데 당시 정치 형세의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장백산 남쪽 기슭의 천지와 그 주위 부분의 영토를 조선 판도에 편입시켰다.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법률 절차에 따른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장백산 귀속 문제는 국가의 유관 부분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건의한다. 1962년 조중 변개 조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백산을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뺏어오도록 다시 심의해달라는 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처럼 국가가 다른 나라와 맺은 국경조약을 일반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학자들의 입을 빌려 이슈로 만들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962년 국경조약이 국제법에 유효한 법적 비준이 없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백두산 남쪽을 다시 차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사실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백두산 남쪽 문제뿐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450개 넘는 섬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 앞으로 어떻게 고구리 연구를 강화할 것인가? 끝으로 앞으로 고구리 연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결정한다. 1. 고구리 역사 연구의 심화. 고구리 연구를 깊게 하는 것은 먼저 유한한 연구 인원을 조직하고 각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주제를 정하여 중복되지 않게 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주장한다. 그리고 연구 목적이 조선 반도 학자들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 학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그 내용 가운데 1964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구를 다시 꺼낸 것은 이례적이다. 1964년 두 나라 학자들이 고대 조선시대와 고구리 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 발굴하되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그 연구를 바탕으로 1979년 조선전사를 썼기 때문에 그 뒤 두 나라 학자 간의 교류는 중단되었다. 이처럼 오래된 보고서의 발표를 새삼스럽게 요구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는 아직도 그 보고서 연구가 안 되어 있으므로 공개를 통해 전면적인 연구를 하자는 제안이다. 조선 전사가 일찍이 고조선, 고구리, 발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통사를 꾸몄고 그것을 한어로 번역하여 출판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반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본다. 2. 고구리 문제의 선전에 대한 본보기.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술대회는 실사구시를 내세워 연구된 결과를 어떻게 선전하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선전이란 학술적인 것을 일반인이나 관료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여 알리느냐 하는 것이다. 이 토론회에서 결정한 선전의 본보기는 두 가지다. 학술 연구와 대외 선전은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에는 금지 구역이 없고 선전에는 기율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굳게 지녀야 한다. 고구리사 100가지, 발해사 100가지라는 두 권의 읽을거리 책을 조직하여 출판하여 일반 독자와 간부들의 고구리사와 발해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선전의 원칙으로 연구에는 금지 구역이 없고 선전에는 기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는 모든 것을 발표하되 그것을 일반인이나 공산당 간부에게 알릴 때는 기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율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노선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다른 나라 학술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학자나 정부 관리들은 학술적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사상을 해방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토론회에 참가하는 학자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학술과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어서 선전 조건에 맞는 것과 회의에서 정한 연구 과제만 중앙에서 공개 발표를 허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상을 해방한다는 것은 연구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해당한다. 학술과 정치는 같이 볼 수 없고 연구는 정책 결정과 같을 수 없다. 다만 두 가지는 또 서로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부분은 국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어느 선까지는 허락하고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지시가 들어가 있다. 공개 발표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공산당의 선전 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마치 그것을 학자들이 정해서 국가에 요청하고 국가는 허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 노선에 맞지 않고 회의에서 뽑지 않는 주제는 공개 발표를 못하고 내부 발표만 허가한다는 분명한 공산당 정부의 노선과 지침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